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의 맥락에서 오늘은 일본 지역의 신화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동아시아 쪽의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신화가 가지고 있는 맥락도 그걸 살펴보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중국의 소위 중원 지역의 신화를 우리가 맨 처음에 봤고, 그 다음에 윈난을 비롯한 여러 소위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를 이루지 않은 민족들의 신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의 맥락을 갖고 있었죠. 물론 중원 지역의 신화에서도 일반 민중에게 전승되는 어떤 민간 전설이라든가 이런 류의 신화들도 있었지만 관 주도로 관에서 고대의 오래된 신화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중국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는지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문명을 가진 국가인가,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화를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그런 예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일본 신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신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소위 일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일본을 상징하는 단어죠. 천황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거를 일왕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지만 일본의 어떤 그 신화적 맥락에서 본다면은 천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간에는 천황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본 신화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천황 이데올로기, 천황과 관련된 신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친다면 아마테라스 신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천황가의 계보의 맨 꼭대기에 정점에 있게 되는 아마테라스. 마치 우리 중원 지역의 황제 신화,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의 단군 신화와 마찬가지로 황제와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의 계보에, 조상들의 계보의 맨 꼭대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어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여신에 관련된 신화, 이것에서부터 하나의 맥락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다른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 주도로 그 진행되는 어떤 사건들, 그것과 관련된 신화하고, 또 하나는 민중들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떠한 그런 그 행사들 속에 등장하는 신의 그 어떤 상징성하고, 일반인들이 일본에서 우리가 보통 때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들하고는 다른 신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중국의 중원 지역의 황제 신화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지역의 신들의 이야기, 이런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신화에서 가장 먼저 일본 신화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책을 말하죠. 하나는 고사기하고 일본석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린 신화들을 가리켜서 예전에 기기 신화라고 일본 신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고사기와 일본석이 두 개를 합해서 이 두 개에 나오는 신화다라고 해서 기기 신화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사기라고 하는 책은 712년에 나오고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은 720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8세기입니다. 8세기라고 하면은 중국에 당나라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당이라고 하는 왕조는 멀리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까지 이어지면서 그 당시 세계사의 거의 중심이었던 지역이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일본에서도 8세기 무렵에 소위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권의 어떤 신성성,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책을 두 개를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기와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일본의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편찬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의 앞부분에 신에 관한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맨 꼭대기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역사를 편입을 시키면서 신화지만 사실은 조상들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것을 그들의 역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야마토 정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정권인가, 말하자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편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찬할 때부터 이미 목적성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 고사기나 일본서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텍스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위 창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똑같은 게 아니죠.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쓰인 그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그 한족의 문헌신화에 등장하는 세상의 시작하고 관련된 부분이 흡사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서기에서 세상의 시작,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소위 원래 최초의 형태는 알과 같은 우주 모양이 마치 알과 같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갈라지면서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땅이 되고 가볍고 맑은 기운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중국의 회남자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굉장히 훨씬 더 오래된 책이죠. 그 오래된 책인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조라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를 편찬할 때 중국의 오래된 책인 이 8세기보다 훨씬 오래된 거의 2000여 년 전의 책인 회남자라고 하는 것을 판본으로 삼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시작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세상의 시작과 신들의 탄생, 그다음에 일본의 국토의 탄생, 이런 것들에 관한 신화가 8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냐, 완전히 8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어떤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신화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고려시대 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고사기에 8세기 무렵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이자나기나 이자남에 관한 그런 모든 신화들이 이 시기에 창작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고대 창세 신화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이기는 했지만 여기에 나온 것들이 완전히 다 만들어진 그 시기에 창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초의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소위 이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 관한 신화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신들이 있지만, 자,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고 하는 두 신이 남자신과 여자신, 일종의 남매신으로 등장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윈난의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서 대홍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홍수 신화가 있었고, 대홍수에서 모두가 다 죽고 남매가 살아남아서 남매가 혼인을 했다. 남매혼 모티브가 중국 남부 지역의 대홍수 신화에선 골고루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매혼을 한 결과 이상한 살덩어리를 낳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남매가 혼인을 했는데 남매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이 나온 게 아니라 뭔가를 낳았다. 근데 그 뭔가가 무엇이냐? 이거를 한자로 표기한 문헌 자료들을 보면 육구, 일종의 살덩어리를 낳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이상한 살덩어리 낳은 것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걸 신에게 무엇인지 물어보러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게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다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소위 인류 재탄생에 관한 신화, 이것이 남매혼 신화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매가 혼인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것을 낳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걸 명기하지는 않고 있으나 많은 학자들이 살펴볼 때 이 이상한 것을 낳았다, 뭔가 이상한 것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기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고대 어느 시기에 근친혼을 하게 되면 뭔가 기형이 자꾸 탄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낳은 것은 남매가 혼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일본의 고사기 신화에 등장하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화도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형태를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물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둘이서 하늘의 공중에 걸린 천부교라고 하죠. 예, 천부교라고 하는 공중에 떠 있는 다리에서 창을 가지고 바닷물을 휘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창끝에서부터 떨어진 물방울들이 섬이 되죠. 예, 오노고로시마라고 하는 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이제 이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가게 되죠. 그리고 섬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있게 됩니다. 예, 이들이 만든 섬의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솟아있다. 이것도 마치 대홍수가 끝난 뒤에 남매가 혼인을 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낳아서 그것을 천신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커다란 하늘까지 솟아있는 하늘사다리 역할을 하는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 살덩어리가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세상에 인류가 다시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흡사합니다. 최초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고 하는 남매 신이 오노고로시마라고 하는 섬의 그 한가운데에 하늘까지 솟아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남매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둘러싸고 빙빙 돌게 되죠. 자, 이 하늘로 솟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마치 기둥처럼 높게 솟아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이즈모 신사라든가 이런 곳에도 커다란 기둥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를 빙빙빙빙 둘이서 빙빙 돌다가 말을 합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말을 하는데 문제는 여자인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자나기를 보면서 참 잘생긴 남자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둘이서 혼인을 해가지고 뭔가를 또 낳았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낳은 것이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히루코라고 하는 마치 거머리나 지네같이 생긴 뼈가 없는 이상한 것을 낳죠. 예, 그래서 역시 그거 이상한 것을 낳아서 왜 그런 이상한 걸 낳았을까 하고 천상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이 남매가 혼인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세기 무렵에 편찬된 책 속에서는 여자가 먼저 말을 한 것이 좋지 않았다.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빙빙 돌아가지고 이번엔 남자인 이자나기가 먼저 말을 하죠. 참으로 훌륭한 여자로구나. 멋진 남자로구나.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국토와 신들을 탄생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서로 닮은 이 이야기 속에서 중국의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남매혼 신화에서는 이상한 것을 탄생시키게 된 이유가 남매가 혼인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것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낳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8세기 무렵에 어떤 사회적 맥락이 들어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물론 인간의 윤리관이 확립된 이후에 해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자나미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기록된 시기에 맥락이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서 국토와 신을 낳기 시작하죠. 그런데 일본 신화의 독특한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신화들을 봐왔습니다만 그 신화 속에서 최초의 신들이 혼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뭐 이상한 것도 낳고 그렇기는 했지만 국토를 낳는다는 신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본 신화에서는 두 명의 천신이 국토를 낳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8세기 무렵에 책이 쓰여지던 시기에 야마토 정권 시대의 국토관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낳다가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그만 음부가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하세계로 가게 됩니다. 자, 일본 신화를 보게 되면, 일본의 창세 신화를 보게 되면, 특히 여성의 음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신들이 뭐 젓가락에 음부를 찔려서 죽었다든가, 뭐 음부가 불에 탔다든가, 지금 이자나미 신화에서 보듯이, 이런 기이한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이 등장하는 이런 신화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본 신화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중국 남부 여러 지역 민족들의 신화를 볼 때 여신이 음부를 다쳐서
죽는다는 이러한 신화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테라스가 등장하면서 스사노라고 하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이 천상세계에 가서 난장판을 부릴 때 그때도 역시 배틀북의 여신이 음부를 찔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신의 생식기를 다치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신화와는 굉장히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신화가 보여주는 이러한 일종의 그로테스크함. 일본 문화는 지금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수한 소녀로 대본되는 어떤 천진난만함, 순수함 이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소위 일본식 포르노로 대변되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면들 이런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지닌 게 일본 문화라면 그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로테스크함이 물론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일본 근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가 성립되면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유입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로테스크함은 이미 일본 신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신화에서 이렇게 우리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들을 비롯해서 징그럽고 외면적으로 볼 때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러한 것들 지저분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여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그럼 왜 그럴까? 왜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로테스크함이 신화에서부터 이렇게 반영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알고 있듯이 지진이라든가 해일 또 쓰나미 등등 더군다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굉장히 많이 목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신화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자나미가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자나미가 이제 요미노쿠니라고 하는 지하세계로 가게 됩니다. 황천국이죠. 황천국으로 우리 이제 지하세계를 황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황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기가 신드렐라타가 여신이 죽었으니까 쫓아가야죠.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자나기가 지하세계로 여행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대목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이자나기가 이렇게 지하세계로 내려갔을 때 이자나미를 만나죠. 그런데 이자나미가 이제 이자나미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자나기가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이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 음식을 먹는다는 장면. 나는 이미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어서 지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가자. 가서 신들을 계속 낳아야지. 자, 그렇다면 내가 뭘 좀 알아볼 테니까 절대로 나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 모습을 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절대로 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일종의 금기를 설정합니다. 나는 이미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기를 남편에게 주죠. 이자나기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 이러한 모티프도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죠.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간 페르세포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또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에서도 똑같이 등장하죠. 지하세계 음식을 일단 먹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설정된 금기를 이자나기가 깨게 되죠. 금기에는 언제나 위반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위반에는 언제나 또한 징벌이 따르게 마련이죠. 대부분의 신화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일단 금기가 설정돼요. 그런데 그 금기는 언제나 깨집니다. 위반이 항상 있죠. 그리고 그 위반에는 늘 징벌이 따릅니다. 여기서도 이자나기가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깨게 됩니다. 위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봤더니만 이자나미의 몸에 구더기가 천둥 소리를 내면서 들끓고 있더라. 이 장면도 상상을 하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이 썩어갖고 구더기가 끓고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구더기가 끓는 모습, 그 다음에 여신의 음부가 불에 타서 죽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화산 폭발과 지진과 쓰나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많이 목도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나기가 기절초풍을 하고 보지 말라는 걸 봤다가
그 이자나미가 보지 말라는 걸 왜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쫓아오죠. 당신은 나의 금기를 어겼다. 그리고 쫓아오면서 협력 관계에서 서로 같이 국토를 낳던 둘 사이가 남신과 여신 사이가 이제 대립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나미가 막 추격을 하고 이자나기가 도망쳐서 올 때 지상과 지하세계의 경계, 지상과 지하세계의 경계에 왔을 때, 지하세계와 지상세계의 경계로 왔을 때 여기에다가 돌을 하나 가로막게 되죠. 이자나기가 천인석이라고 하는 이 돌을 끌어다가 그걸 딱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인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앙을 막아주는 돌입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돌인데 이것도 역시 센과 치히로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치히로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석상이 하나 있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돌이라고 하는 천인석이라고 하는 돌, 지상과 지하의 경계에다가 재앙을 막아주는 돌을 놓고 여기서 서로 대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자나기가 내가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면 나는 그만큼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자나미라고 하는 여신이 여기서는 이제 생명을 죽이는 신이 되고, 그렇죠? 죽음의 신이 되고, 이자나기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신화 체계에서 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만주 신화에서처럼 예륜이라고 하는 신이라든가 이런 남성적 성격을 가진 신들이 파괴적이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신화에서 우리가 봤던 바는 다 그렇습니다. 자청비 신화를 비롯해서 제주도 신화도 그랬고 설문대할망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광시 장족자치구의 꽃의 여신의 신화라든가 모든 신화들이 만주여신 신화 말할 것도 없고 또 윈난성의 창세 여신들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언제나 여신이 생명의 상징이었지 여신이 죽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전되죠. 이자나기가 생명의 신이라면 이자나비는 죽음의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나기는 빛의 세상으로 돌아오죠. 빛의 세상으로 들어오고 이자나비는 어둠의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정하다면 일종의 청정하다면 이건 부정한 세상이에요. 이자나비는 그렇게 돼가지고 남성신에게 생명, 빛, 청정함 이런 어떤 가치들이 부여되고 여신인 이자나미에게는 죽음, 어둠, 부정, 깨끗하지 못함. 이게 바른 것이라면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것.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부여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 여자가 먼저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록과 같은 8세기 무렵의 시대적 맥락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부분의 창세 신화는 원래 신화의 그 여신의 신격을 갖고 있다면 이건 신격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기록된 시기의 맥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자나기가 이제 지상으로 돌아온 뒤에 혼자서 신들을 낳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신이 생명을 계속해서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남신인 이자나기가 이제 계속해서 신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단 더러운 세상에 내가 갔다 왔다. 부정한 세상에. 그러니까 내 몸을 정결히 씻어야지. 그래서 물가에 나가서 물로 몸을 정화합니다. 그걸 미소기 의례라고 하죠. 미소기라고 해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물로써 모든 걸 씻는. 이러한 의례는 지금도 우리 일본에서 신궁이나 신사 같은데, 특히 신궁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그 왼손 오른손을 정결하게 씻고 입도 헹구고 그런 대목에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궁에 들어갈 때 손과 입을 헹구는 이러한 습속이 바로 이자나기가 부정한 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에서 각각 신이 탄생합니다. 왼쪽 눈에서 아마테라스가 탄생하고 오른쪽 눈에서는 츠쿠요미라고 하는 밤의 여신이 탄생하게 되죠.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성신인 아버지 신의 눈에서 왼쪽 눈에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의 여신이 탄생하고 오른쪽 눈에서는 밤의 여신인 츠쿠요미가 탄생해요. 자, 이 이야기도 역시 아까 그 중국의 고대 신화 중에 반고 신화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중국의 고대 신화에 반고 신화, 반고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신이 있었죠. 거대한 거인 신이 있었는데 반고가 우주 모양의 알 속에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거인이 눈을 뜨니까
온통 다 흐릿한 기운이었다. 그런데 그 우주 모양의 우주가 깨지면서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내려가서 땅이 되고 맑고 깨끗한 기운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다. 그래서 거인신 반고가 하늘과 땅 사이에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치고 18,000년 동안을 서 있었다. 예, 그래서 반고라고 하는 거인신이 18,000년 동안 서 있다가 하늘과 땅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붙지 않게 되니까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고가 죽어가지고 그의 온 몸이 세상 만물로 변하게 된다. 그걸 가리켜서 소위 거인 화생신화라고 이야기하죠. 거인 화생신화. 거인의 온몸이 변해서 세상 만물이 된다. 예, 이것은 인도의 프루시아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도의 프루시아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의 그 고대 문헌 중에서 이 창세 신화와 관련된 그리고 반고라고 하는 거인신에 관련된 이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아마도 그 근처에 있는 프루시아 신화, 인도 프루시아 신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인의 몸이 변해서 세상 만물이 된다는 신화는 메소포타미아의 티아마트 신화에도 등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인 화생 신화의 맥락에서 반고 신화를 보게 되면 반고의 두 눈이 해와 달이 되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고의 두 눈이 해와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또 일본 신화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자나기의 두 눈이 해와 달이 되었다. 즉 태양의 여신과 밤의 여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고의 온몸이 변할 때 물론 뭐 머리카락은 숲이 되고 뭐 핏줄은 강물이 되고 또 뭐 치아는 바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코에 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 신화에서는 왼쪽 눈에서는 아마테라스 태양의 여신이 나오고 오른쪽 눈에서는 밤의 여신이 나왔다. 그리고 코에서 스사노오가 나왔다. 자, 이 스사노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일본 신화에서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반고 신화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의 신과 달의 신이 양쪽 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신화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왜 갑자기 코의 신이 코에서 탄생한 스사노오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리고 이 스사노오라고 하는 신은 지금의 이즈모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지방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편찬할 때 이 스사노오라고 하는 이름이 코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야마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나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마토를 중심으로 한 정권, 그리고 이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신도 야마토 정권의 이제 황조신이거든요. 이 스사노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의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사노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한 아버지에게서 탄생한 신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면서 지방 정권, 이즈모 지역의 아주 힘센 또 다른 지방 정권들을 자기네 영역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포획하기 위해서 스사노라고 하는 그 지방의 신까지 갖다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